자, 파트 3 결산 이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산 이론은 이제 뒤에 가보시면 프로그램 할 때 이제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실기 또 주제가 있어요. 이제 그거랑 또 연결되는데 요 이론 할 때 요 정도 정리하시고 뒤에 가서 이걸 이제 실기 프로그램에 적용해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과 관련된 이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산이라는 거는 우선 뭘까요? 결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회계 기간 중에 우리가 분기해서 기록을 쭉 하면 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는 확정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회계 기간 중에 기기장치를 샀다 그러면 기기장치라고 분기하고 결산할 때는 이 기기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된 거를 또 감가상각비 인식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기중에 우리가 분기한 것만으로는 이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기간 말에 장부를 한번 마감하면서 이 기업의 자산, 부채, 이런 자본의 상태를 조사하고 수익과 비용이 적절하게 들어갔는지 이거를 파악을 해서 기말에 이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확정 짓는 절차. 이게 바로 결산입니다. 자,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거는 회계상에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이걸 분기장에다가 분기하고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전표 입력하는 거죠. 일반 전표 입력이나 메인 매출 전표 하단에 분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그냥 분기하는 거죠. 분기하고 그다음에 원장에다가 우리 뭐 총계정 원장이나 뭐 계정변 원장이나 이런 원장 장부에다가 쉽게 말하면 이론상 T계정에다가 전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전기된 원장상의 금액들을 다 모아보는 거죠. 그래서 시산표,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전에 시범적으로 한번 작성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계정을 다 짓게 해서 차대변이 맞는지 이거 오류를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시산표 짓게 된 거 안에는 우리가 뭐 감가상각이나 뭐 대손 충당금 설정이나 이런 기말에 해야 되는 것들이 반영되기 전이니까 이 기말 수정 분계를 하기 전 시산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정 전 시산표를 근간으로 해서 이 회사의 감가상각 또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또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이렇게 우리가 기중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파악해서 기말에 확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수정 분계를 더 추가해주고 수정 분계를 한 다음에는 수정 후 시산표를 한번 짓게 해보는 거예요. 짓게 해서 장부를 마감해서 수익비용을 마감해서 이걸 재무제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산표를 작성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 단계가 바로 결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론상의 어떤 흐름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은 이제 어, 분계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게 수평적으로 돼 있어요. 분계 때리면 어차피 이게 시산표나 원장이나 이런 게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론상의 내용이고요. 실제 프로그램상으로는 거의 전표 입력하면 거의 90%는 끝이다. 그렇게 봐도 돼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 우린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순환 과정을 매년 거쳐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매년 만들어낸다.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말에 해야 되는 분계들이 뭐가 있는지 배울 건데 이 기말 수정 분계를 한 다음에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순서가 있어요. 자,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에 대한 원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이런 제조 원가 명세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기업은 제조 원가 명세서가 없어요. 상품을 사서 그냥 파는 거라. 근데 제조업은 제조 원가 명세서가 있으니까 제조 원가 명세서를 먼저 확정해서 제조 원가 명세서상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손익계산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확정된 단기 순이익을 우리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우리가 처분하기 전에 이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여금, 단기순이익이 포함된 이 미처분 이익여금을 재무상태표에 이익여금으로 보내주는 이런 흐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요 순서대로 재무제표를 마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제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제표는 아닌데 이거는 개인 기업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인 기업에만 존재하는 뭐 부속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는 이제 이론 듣고 여러분 뒤에 프로그램에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 또 해놨으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뒤에 후반부에 가서 요 결산과 관련된 프로그램 여러분 학습하실 때 그때 같이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조원가,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재무상태표 순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이론 쪽에서 좀 자세히 봐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기말 수정분계. 자, 이 기말 수정분계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걸 지금 이론 파트에서 보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실기에서 실전 사례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말에 해야 되는 수정분계들이 뭐가 있느냐. 자, 기중에 처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기말에 결산정리분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재무상태표 그리고 경영성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주요 기말 수정분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요. 좀 오타가 보이네요, 자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기말에 해야 되는 분계 중에 첫 번째 현금가부족 정리하는 거 있어요. 현금가부족. 자, 우리 현금가부족은 당좌자산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당좌자산에 있는 케이스를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현금가부족은 어떤 거였었죠, 여러분? 실제 현금하고 복습해 보는 겁니다. 자, 대부분 요 기말 수정 분계는 대부분 했던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자, 우리가 현금과 부족 앞에서 배웠었죠. 이거는 실제 현금하고 장부상에 현금의 차이가 났을 때 우선은 현금과 부족이라고 했다가 결산할 때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면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했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현금이 더 많다 그러면 현금이 차변에 더 많은데 왜 많은지 모르니까 현금과 부족이라고 했다가 결산할 때까지 이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이 현금과 부족을 잡이익으로 이렇게 했었고요. 자, 또 여러분 어떤 경우에요? 자, 실제 현금이 적어요. 그러면 현금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대변에. 근데 아직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죠. 현금가 부족이라고 했다가 이 현금가 부족 내용을 밝혀내지 못하면 결산할 때는 현금가 부족을 없애고 잡손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였는데 요 뒤에 케이스는 우리 앞에 당좌자산에 했던 거를 제가 한 번 더 여기다가 붙여넣기 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보시라고. 또 그냥 넘어가면 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해보시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다 아시는 것도 한번 이렇게 되짚고 넘어갈게요. 자, 12월 3일 날 이건 옛날에 풀었던 거라 좀 여러분들이 어, 이거 했던 건데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더 해볼게요.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자,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한참 전 얘기니까. 복습해 볼게요. 자, 장부상 현금 잔액은 10만 원인데 실제 현금 잔액이 7만 원이래요. 그러면 실제 현금이 3만 원이 없어졌어. 그죠? 대변에 현금 3만 원. 근데 이 내용을 아직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현금가 부족 이렇게 해놨다가 자, 이 중에 2만 원은 직원 출장비로 판명 났대요. 그러면 차변에 출장 비용이면 여비교통비 하시면 되고 자, 대변에 현금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현금가 부족 해놓은 거를 대변으로 상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현금가 부족 얼마 더 찾아내야 돼요? 만 원. 그 만 원은 도저히 모르겠대요. 왜 차이가 나는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현금가 부족을 자, 돈이 없어진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잡손실 해서 이렇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케이스 2번 보시죠. 자, 장부상 잔액은 12만 원인데 실제가 17만 원이래요. 현금이 더 많네, 차변에. 그죠? 그러면 현금이 더 많다라고 기록해 주고 대변에 우선 현금가 부족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알고 봤더니 5만 원 중에 4만 원은 중개 수수료를 받았을 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금가 부족 대변에 있는 거 차변으로 없애고 그렇죠. 수수료 수익. 그럼 현금가 부족 만 원이 지금 대변에 더 많이 남았잖아요. 결산할 때 이 현금 남은 금액을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이 현금가 부족은 미결산 계정이라 잔액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가 부족 없애고 자, 대변에 잡이익 이렇게 해서 현금가 부족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또 우리 기말에 해야 되는 정리 사항들 뭐가 있죠, 여러분? 소모품 정리하는 거. 자, 그럼 소모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구입을 하고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얘기예요. 자, 소모품을 구입한 것 중에 예를 들어 10만 원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7만 원을 내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중에 7만 원만 소모품 B로 처리해주고 3만 원은 아직 내가 쓸 수 있는 자산이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해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쓴 거는 비용 처리하고 남은 거는 자산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논리상 맞겠죠. 다만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시험이라 그렇고 실무에서는 이 금액이 중요성이 크지 않다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문제로 또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우리 이론대로 이제 FM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여튼 시험 자격증 시험이니까 요 FM대로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소모품 1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예를 들어서 그럼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보니까 기말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게 7만 원이면, 아니, 미안.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게 3만 원이면 사용해서 없어진 건 얼마예요? 역으로. 7만 원이죠. 그럼 그것만큼 소모품 B 해서 소모품을 제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소모품 10만 원에서 7만 원 없애면 3만 원의 소모품이 남았고 7만 원 쓴 것만큼만 비용 처리가 된 거죠. 자,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이론에서 자산처리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산처리법이라고 하냐면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기록했으니까. 예, 자산으로 했다가 사용한 것만큼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자산처리법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거꾸로 비용처리법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만 원 소모품 구입했을 때 소모품 B 해가지고 비용으로 그냥 처리해버리다가 결산할 때 이게 다 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중에 얼마는 사용을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 3만, 미사용한 게 지금 3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쓰지 않은 거니까 소멸된 비용이 아니라 남아있는 소모품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걸 소모품 B로 다 처리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만큼은 비용을 이렇게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헷갈립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은근히 헷갈립니다. 자, 자산처리법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했다가 사용한 것만큼을 비용으로 하는 방법이고, 비용처리법은 다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남은 것만큼을 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려요, 여러분? 한번 요 고민해봐요, 여러분. 헷갈리신 분들은. 자, 그럼 케이스 한번 볼게요. 자, 6월 1일 날 소모품 70만 원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래서 지금 전액 다 비용 처리하기로 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6월 1일 날 차변에 소모품 B 이렇게 비용 처리했는데 그러면 기말해 보니까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게 5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비용을 취소해 주고 그러면 20만 원만 비용 처리가 됐고 50만 원은 남아 있는 자산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소모품 이 정리하는 붕괴 문제가 꽤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했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이건 미실현 손익이지만 단기간에 처분이 될 거니까 그냥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로 해서 우리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의 수익 이렇게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을 우리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손익으로 반영한다라고 우리 회계 기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기말에 공정가치가 올랐어요, 시가가. 그러면 대변에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건 영업의 수익으로 공정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이 줄고 그렇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그럼 케이스. 자,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현황과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평가손익을 서로 상계하여 손해구로 기말수정 분기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동원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100주를 샀었대요. 처음에 얼마에 샀냐면 만 원에 샀는데 올해 기말해 보니까 시가가 15,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책에다가 옆에서 적어볼까요? 그러면 얼마가 평가 이익이에요? 플러스 여러분 지금 1,000원이 지금 5,000원이 올랐고요. 그렇죠? 5,000원이 올랐고 한 주당 5,000원이 올랐고 몇 주 갖고 있어요? 100주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 50만 원이 평가 이익인 거 맞죠? 그쵸? 자,
주식회사 참치라는 요 회사 것도 우리가 주식을 투자했었나 봐요. 그러면 요 회사 거는 100주 갖고 있는데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한 주당 마이너스 얼마 손해 본 거죠, 여러분? 한 주당 지금 떨어진 게 만 원이 지금 마이너스 났어요. 몇 주 갖고 있는데요? 100주.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여러분? 100만 원. 그렇죠? 마이너스 100만 원. 자, 100주에 5천 원이면 50만 원이고요. 이익이. 그 다음에 만 원만큼 떨어졌는데, 만 원만큼 떨어졌는데, 지금 100주 갖고 있으니까 100만 원만큼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여러분? 숫자가 좀 잘못됐네요. 그러면, 자, 플러스 50, 마이너스 100이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여기 50인데, 숫자가 잘못 표시되어 있어요. 미안요. 자, 100주에 5천 원, 50만 원인데, 지금 만 원이 마이너스 난 거니까, 마이너스 50만 원입니다. 그럼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50, 단기매매증권 50,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이제 또 얘기 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이라고 기록을 했다고 했을 때, 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는 수익과 비용을 총액주의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럼 지금 이 사례의 경우에는 여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회사 동원권은 50만 원이 지금 평가 이익이 생겼던 거였고, 주식회사 참치권은 평가 손실이 100만 원이 생겼던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럼 원래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총액주의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에서 이 평가이익이나 손실을 서로 상기하라 이런 표현이 없었으면 50만 원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잡고 또 별도로 요 100만 원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각각 분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중요성이 없다 그러면은 서로 상계해서 기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면 이런 평가손익을 상계하여 순액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50,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50 이렇게 하고 다시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100,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이렇게 해서 각각 분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요 밑에 별표 쳐보시면 자, 만약에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이 이렇게 동시에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총액주의가 원칙이니까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각각 평가 이익 50, 평가 손실 100 이렇게 기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중요성 관점에서 서로 상계해서 기록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평가 손익을 상계하여 순액으로 기록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표현이 없다 그러면은 50만 원 평가이익, 100만 원 평가손실 각각 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 주의해 주시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입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 이론에서 다 한 번씩 봤던 것들이죠. 매도 가능 증권은 이제 단기 매매 증권과 다르게 장기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도 공정가치 평가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기록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단기 매매 증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장기 투자한 거라 단기간에 실현될 일이 없죠. 근데 이 장기간에 미실현될 손익계산서에 단기 손익으로 반영시키면 이 성과에 대한 걸 왜곡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 가능 주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공정가치 평가해서 하는 거 맞지만 미실현 손익으로 봐서 손익계산서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자본 항목에 뭐였었죠 이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반영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공정가치가 오르면 매도 가능 주권 평가 이익,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공정가치가 떨어지면 매도 가능 주권 평가 손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자, 근데 이제 대변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플러스 되는 건 상관없는데 차변에 이렇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이 기록이 된다 그러면 대변의 자본 항목에다가 표시하고 차감적으로 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여튼간 매도관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케이스 보시죠. 자, 기말 현재 당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현황과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이거는 뭐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은 이건 아예 그냥 뭐 의미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지만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평가 손실만 발생했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의미 없다.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자, 주식회사 펀드라는 회사인데요. 그죠? 주식회사 펀드라는 회사인데, 자, 100주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주당 4만 원에 취득했는데 기말에 3만 원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한 주당 만 원만큼 손해고 100주니까는 100만 원이 손실 났네요. 그럼 어떻게 분개하시면 돼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거는 그렇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관련해서 여러분 또 주의사항을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 본문 내용 우리 수업할 때 그때도 이제 강조했던 표현이긴 한데요. 자, 여러분 이게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하고 또 큰 차이점이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서로 상계해서 순액으로 보고해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은 그렇지 않아요. 매도 가능 증권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사례 똑같이 해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단기 말에 평가 이익이 100원이 발생을 했어요.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이번에 100원이 났어요. 그런데 기존에 작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차변에 30원이 있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면 이 30원 평가 손실 그대로 냅두고 평가 이익을 대변에 100원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상계하라는 건 우선 차변에 있던 평가 손실을 먼저 대변으로 상계하고 그러고 부족한 70은 대변에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잡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익은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는 겁니다. 자, 거꾸로 만약에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실이 200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 그런데 기존에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이익이 대변에 50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평가 손실이 이번에 낮지만 대변에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이익을 먼저 차변으로 없애고 그러고도 150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나머지 150원은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실 차변에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익은 서로 상계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얽혀 나오면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요 만든 기본 케이스는 그냥 지금 평가 손실 난 거니까 이렇게 처리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케이스에서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이익이 30만 원 있었다. 그렇게 만약에 가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대변에 있던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이익 30만 원 없애고 70만 원을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매도관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서로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을 사용하거나 시간의 경과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기장치나 이런 자산을 구입했을 때는 아직 수익 창출에 기여한 거 아니니까 자산의 증가로 기록했다가 결산할 때 이 기기를 사용해서 수익을 낸 거니까 그 수익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비용을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자, 우리 복습해봐요, 여러분. 감가상각 계산에 3요소가 뭐가 있었죠? 우리 유형자산 편에서? 갑자기 여러분들 무슨 소리지? 막 이럴 수 있어요. 자, 우리 복습해야 됩니다.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의 3요소.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잔존가액.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정액법, 정률법, 또 여러분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그죠? 생산량 비례법, 그죠? 이런 것들 이런 방법으로 이 금액을 계산해서 12월 말일 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해요, 안 해요? 하죠, 여러분. 무형자산도 가치가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자, 근데 무형자산은 이제 상각 누계액을 안 쓰고 직접 상각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차변에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해당 무형자산을 직접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복습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를 뭘 원칙으로 하죠? 그렇죠. 0을 원칙으로 하고, 내역연수는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배웠었고, 감가상각 방법은 우리 방금 얘기했던 뭐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가법, 뭐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되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땐 무슨 법이었죠, 여러분?
그렇죠. 정액법. 그런 것들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거 기말에 여러분 감가상각분기하는 거 이제 다 이해했을 것 같고, 자, 우리 또 기말에 해야 되는 게 또 뭐 있었어요? 앞에서 공부할 때? 우리 대손회계 처리 배울 때. 자, 우리 회계에서는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그냥 비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익 비용 대응 등을 위해서 기말에 결산할 때 그 해당 채권 잔액에 과거 경험률을 토대로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대손을 추정해서 기존에 있던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고 나머지를 보충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한번 첨삭해 봐봐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때 이렇게 보충해야 될 금액이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면 이렇게 여기 대손상각비 잡으면 되는데 이 플러스가 나오면 이렇게 충당금을 더 추가하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때? 이때는 충당금을 환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환입해요, 여러분? 요거 한번 써볼까요? 그 여백에다가. 자,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하고요. 대변에 뭐라고 하죠, 이거? 대손 충당금 환입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은 매출 채권에 대한 거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수금이나 대여금, 기타 채권에 대한 거는 이제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설정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충당금을 차변에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입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책에다가 꼭 여러분 참고해가지고 꼭 적어놔 주십시오.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면 충당금을 더 보충 설정해주면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충당금을 대려 줄일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세무이급은 이렇게 환입도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간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패턴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외상매출금 기말잔액 1,000만 원에 대해서 1%의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자, 여러분, 기초에 충당금이 50만 원 있었는데 단기에 대손이 났대요. 40만 원이. 그럼 48만 원이. 그럼 우리가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에 뭐 외상 매출금 이런 식으로 대손 처리를 했을 거잖아요. 그럼 충당금은 이제 2만 원만 남은 거죠. 그럼 우리가 결산할 때 이거 추정해 가지고 수정 분계를 하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1,000만 원에 1%면 여러분 요게 1,000만 원에 1% 그럼 얼마예요? 10만 원인가요? 자, 10만 원인데, 자, 50만 원 있었는데 48만 원 충당금이 줄었으니까 설정 전에 충당금 잔액은 그렇죠. 2만 원 남은 거죠. 우리는 8만 원을 더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충당금을 환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손충당금 설정까지 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말에 해야 되는 분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용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교시에서는 요 6번까지 충당금 설정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서는 요 손익의 정리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